저번 시간에 그 초기 영화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쭉 하다가 그 독일의 초기 영화들, 특히 프란츠 호퍼 감독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그 사람 영화인데 Beste der Täter, auf die Suche die Medizin ist Rätsel, 세방울의 독, 드라이 트로픈, 검은 독사병이 디 슈바스나터, 지명숲에서 데어, 스택블리프, 노인의 첫 번째 흔적, 데사르테스 데아스테 슈포원, 실존된 여자의 얘기 로망, 아이네스테 표쇼러는 검은 공 또는 비밀스러운 세 자매, 디 슈바스쿠게 오데 디 게함니스 폴렌 슈베스터런, 뭐 이런 것들, 이런 영화들 많이 했는데 이런 특징들이 느린 커팅의 그 리듬을 선호하고 정경과 배경을 적절하게 면밀하게 묘사하는 초점 심도를 구사한다. 초점 심도, sharpentive 또는 depth of focus라고 하는 의미로서 영화에서 흔히 초점 심도의 개념은 여러 가지 공간의 층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대상들이 조금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초점을 조금 더 깊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의 대상이나 가운데 있는 거나 또 마지막에 있는 거나 어떤 세 가지 공간이 있을 때 집 앞, 집 면, 뭐 얘기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 자체의 심도를 해서 초점이 분산되지 않고 다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초점 심도라고 하는 기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법들. 그 초점 심도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한 곳에 여기도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은 카메라로 그럼 다음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의 초점이 흐트리죠. 만약 뒤에 있는 사람 초점을 맞추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흐트려져요. 그런 흐트러짐이 없이 같이 초점을 다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 그게 이제 초점 심도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공간의 깊이가 좀 있겠죠, 그죠? 공간이 일반적으로 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면서 공간 분석 뿐만 아니고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적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이 되는 기법이 초점 심도라는 기법인데 이게 독일의 표현주의, 초기 표현주의 영화에서 이런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사건의 중심에서 잃지 않고 파노라마를 두드러지며 이미지 마스크의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뭐의 재발견. 우리가 무성 영화에서는 흔히 대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무성 영화에서는 주로 의미 전달하는 관객에게 어떤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지로 보통 많이 전달합니다. 그죠? 특징이 어떤 사람의 그런 정신 세계, 어떤 마음의 심리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해서 그 몸짓 언어 내지는 그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무성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의미에서 뭐뭐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성 영화에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몸짓 언어 독일어로 하면은 Gebärden Sprach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Gebärden이라는 것은 몸 전체의 그런 몸짓 태도 뭐 이런 것을 한마디로 Gebärde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몸짓 언어 이런 것들에서 드러내게 된다. 연극과 대조를 많이 이제 이루게 됩니다. 영국에서 얘기하는 몸짓하고 독일에서 영화에서 얘기하는 몸짓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게오르 루카치라고 하는 유명한 막수의 이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화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몸짓 언어하고 영국에 나타나고 있는 몸짓 언어하고 차이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1910년대 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넘어가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1818년 이후에 11월 달 이후죠. 소위 그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 이제 패망하고 패전하고 그 국가 체제가 바뀌죠. 재정이 아니고 왕권 그런 국가에서 왕조 국가에서 공화국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생성되게 되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여기서 19세기 1910년대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베르스 활동한 당대 독일의 영국계의 대부를 들러가면 막스 라인하이트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막스 라인하이트라는 그 사람은 독일 1910대 20대 독일 영국계에서는 뭐 거의 대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네, 이론적 실기적 의미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이 막스 라인하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한 영국의 예술적 요구를 영화로 전염시켜서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이 연극에 종사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직접 영화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영화가 이게 성스러운 자의 섬이라는 영화입니다. Die Insel der Seligen, 성스러운 자의 섬. 그래서 영화에서 표현의 명확성과 얼굴 표정의 생생함 이런 것을 많이 드러내고 됩니다. 이 영화는 잠깐 소개해 보면은 신화적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청년들을 찾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녀들이 젊은 여자들이 젊은이를 스스로 찾지만 가끔 그녀들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남자를 젊은 청년을 찾아서 아버지한테 소개시키면 아버지가 그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에는 아버지들이 이미 결혼 상대를 정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배를 타고, 노젓는 배를 타고 이제 어느 섬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들, 요정, 슈퍼 신들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신화적 의미의 그런 섬으로 이제 신화적 의미의 장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녀들 다음으로 젊은이들이 또 이제 그 섬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녀들 아버지도 또 섬으로 옵니다. 신들 중에 특히 사랑하신 아모르는 그들과 온갖 종류의 장난을 치며 같이 유의를 벌리면서 그 사람들과 젊은 처녀 총각들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녀 키르케라고 하는 마녀가 신화적 인물입니다. 아버지들은 돼지아버지들 돼지로 변하게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들이 승리 행진하는 가운데 다시 섬에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성스러운 자의 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런 영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막스 라인하이트가 얘기했던 그 몸짓 언어, 표정 연극과 차이가 있는 이런 관점을 많이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910년과 20년 사이에 문인과 비평가 중에서 영화의 중요성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문학비평가 문화비평을 도외시하면은 문학적 전 단계는 이제 끝이 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문학, 연극, 영화의 경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상당히 사라지게 됐다. 요즘 얘기하고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술 형식 사이의 경계가 그 당시에 이미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것을 시작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예술 형식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예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디지털 예술 시대에서 문학, 디지털 문학도 있고, 디지털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연극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회화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예술 형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뭐 거의 융합예술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경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미 1910년대죠. 1910년대 독일의 그런 표현주의 그 시대에, 또는 표현주의 초기 시대에 이런 장르적 예술 형식의 경계, 이런 경계가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이 시대에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4년에 비평가에도 로버트 출판사의 원고 검사 편집자인 쿠르트 핀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쿠르트 핀투스, 영화책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문학에서 이 쿠르트 핀투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중요한 시집을 하나 출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편집자이기 때문에 로볼트라고 하는, 지금도 로볼트도 아직까지도 독일의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죠. 로볼트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당시에 문학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여명이라고 하는 표현주의 문학을, 특히 시입니다. 시를 이렇게 시를 골라서 만드는 편집한 책, 이른바 우리가 시 선집이라고 얘기하죠. 선택해서 만드는 그런
책 시선집인데 시선집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표현주의 시대에도 요구했던 인간이 뭐냐, 문학적으로 추구했던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들을 상당히 많은 시들이 그 시선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이 쿠르트 핀투스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 책이 이름이 유명한 게 인류의 여명. Die Dämmerung, 독일어 하면 Die Dämmerung der Menschhei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댐머롱이라고 하는 것은 댐머런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태양이 낮에 밤으로 가는 과정, 우리가 흔히 황혼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댐머. 그러니까 그 경계, 낮과 밤의 경계, 또는 아침에 어둠 속에서 다시 새벽이 동터올 때, 그때도 조금 어스름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틀역 아니면 황혼역 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 의미입니다. 댐머링이나 동사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인류,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인류의 여명, 이제 빛이 밝아오는 새벽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주가 추구했던 새로운 인간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문학적으로 이런 것들 시인들이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라는 것을 쭉 담아서 놓은 책이 인류의 여명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상당히 표현주의 문학 연구하는데 중요한 책인데 그 책 말고도 이 사람이 Das Kinobuch이라는 영화 책 이런 것들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영화 시나리오 모음집이에요. 그 중에서 막스 브로트, 그다음에 알베르트 에른슈타인, 그 당시 유명한 다 문학가들입니다. 발트에게 나오는 하젠 크레버, 에드라스크 슐러, 뭐 이런 사람들은 시인입니다. 이런 시인들의 책은 아까 얘기했던 인류의 여명, 쿠르트 핀투스가 만든 시선집, 예를 들어도 이 사람들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또 시나리오 작업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작가들이 한편으로는 자기 본업인 문학적인 활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도 만드는 또는 제작하는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영화책 Das Kinobuch에 이런 사람들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1913년도는 영화에서 우리가 독일 토기 영화사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영화들이 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울 베거너라고 하는 그런 바울 베거너 감독이 1913년에 하나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제목이 되어 슈테트 폰 프라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13년. 독일어 하면 프라그는 우리가 얘기하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얘기하죠. 프라하의 대학생, 프라하의 대학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문학의 영화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예가 되고, 특히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대표적인 한 작품을 들라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이게 파우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변형한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 오프닝 크레딧 영화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영화에서 영화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낭만적인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드라마다, 이제 영화 스스로 드라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있는 문학과 영화 또는 연극과 영화 이런 경계, 연극은 문화의 한 장르죠. 이런 경계를 가 희미해지는 이런 것을 영화 스스로가 자막에 앞에 자막에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욕망. 연극은 보통 몇 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연극은 보통 몇 막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예, 5막. 아리스토텔레스가 5막이라 얘기했죠. 아스 포에티카, 시, 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연극은 5막으로 이루어졌다. 도입부, 전개, 도입, 전개, 클라이막스, 반전, 그 다음에 파고, 그죠? 파고, 카타스, 비극을 주로 얘기하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연극은 드라마는 비극을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는 크게 비극, 희극 이렇게 나누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그런 비극은 드라마 연극에서 비극, 희극으로 나오는 그런 의미의
하부장르로서의 그런 비극이 아니고 하나의 문학,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비극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문학은 비극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문학의 영국의 하부 장르가 아니고 고급 예술, 상위 예술, 이런 개념으로 비극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영화는 그 당시 영화를 영화 드라마라고 하는 부르는 그런 것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화는 드라마적인 관점으로서 많이 이해를 했어요. 뭐 키노 드라마, 여기처럼 키노 드라마 아니면 뭐 리히트슈필 드라마, 비치 드라마, 리히트슈필, 비치 유이 드라마, 보통 리히트 샤우슈필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 영화는 영화 드라마, 왜냐하면 자체가 낭만적인 드라마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자막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키노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난한 대학생이 주인공입니다.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다 가난하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구별할 것 없이 부자 대학생이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가난합니다. 이제 가난한 대학생, 이 주인공 발두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는 거울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악마에게 팝니다. 파우스트에서는 영혼을 팔죠. 여기서 이미지를 팔아요. 이미지를. 악마를 팔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밀에서 내면의 이미지는 악마의 도움으로 자신의 비밀 소원을 실행해요. 이미지를 파는데 그 대가가 자기의 비밀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미지를 팔아요. 파우스트의 그 영혼 판매 모티브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하지만 거울 이미지는 파는데 거울 속의 이미지를 팔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거울 속에 자기 이미지를 악마하고 팝니다. 파면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거울 이미지가 자기 자신에게 정복자가 되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신의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계속 강요를, 이미지가 자기가 팔아버린 이미지가 자기 스스로 또 강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발두이라는 대학생 주인공이 그 거울 속의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권총으로 쏘는데 그 쏜 것이 이미지를 쏜 게 자기 자신을 쏘아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총을 쏘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영화. 영화는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최초의 영화다. 결국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화의 자기 반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최초의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자기 반영성, 영어로 표현하면 self-reflection, self-reflection. 독일어 하면 selbstreflex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반영, 영화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영화는 문학이 영화에 맺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라고 하는 낭만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페터 슐레밀의 놀라운 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영화 속에 들어와 있고, 그뿐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테의 파우스트의 파우스트와 악마로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그런 관계, 이런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그 파우스트 영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의 윌리엄 윌슨이라고 하는 그런 추리소설, 이 세 가지가 이 영화 속에 들어와서 융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표현주의 감독, 표현주의 모르나우의 영화 파우스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 영화 위에도 더욱 직접적으로 게테의 파우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게테의 파우스트보다는 영혼 판매 모티브가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하는 세 가지 문학적 요소죠. 이 요소가 영화 속에 들어와서 하나로 융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프라하의 대학생의 감독이자 배우인 파울 베그너는 나중에 이제 나치 영화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예. 파울 베그너의 프라하의 대학생은 독일 표현주의에 속하고 있는 무성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있고
폭넓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난한 대학생 발두인의 이야기입니다. 파울 베거니가 발두인에서 나타나고자 한 주제는 자아의 분열에 대한 불안, 자아의 분열에 대한 불안입니다. 표현주의 문학뿐만 아니고 표현주의 그런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나타나는 커다란 예술적인 주제가 이 주체의 위기입니다. 자아가 스스로 자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붕괴되거나 좌절되거나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주체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체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언어의 위기에서 유래하고 있는 거죠. 예술가가, 작가가 또는 영화 감독이 자기의 그런 예술적 언어로서, 영화 같으면 영화 언어로서 주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그런 세계. 그것은 또 언어의 위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더욱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의식의 위기, 그죠? 의식의 위기. 의식의 위기가 언어의 위기가 나타나고 언어의 위기가 주체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아의 본연에 대한 불안. 거울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로 분열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분열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자아의 분열, 정신분석에서 흔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자아의 분열. 자아의 분열은 이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이냐 아니면 마치 거울을, 우리가 거울을, 평면 거울을 보면은 자기 이미지가 반사해서 나오죠. 근데 거울이 각이 지면은, 거울을 이렇게 꺾는다든지 거울을 각이 진 이런 데서 보면 이미지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그죠? 그 각이 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등차 수율에 등비 수율로 이미지가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울을 앞뒤로 양면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자기 자신이 거울을 바라보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의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계속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자아의 극한적인 분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낭만주의 시대에 이 자아 분열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해서 도펠갱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펠갱어 이런 모티브들. 도펠갱어에서 자기가 가는데 도펠갱어 같이 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의미로서는 도펠 이중적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다. 자기가 가는데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의 분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당시 문학과 예술의 주체의 위기가 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주제는 의식의 위기와 실전의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후고 폰 호프만슈타인, 독일의 유명한 이 시기의 유명한 작가죠. 후고 폰 호프만슈타인의 챈도스의 편지, 브리판 챈도스 경에게 보내는 편지, 챈도스 경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죠. 이런 형식 속에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챈도스 경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편지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언어의 위기가 주체의 위기 또는 의식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유명한 하나의 글입니다. 프라이 대학생 오프닝 크리티에서는 19세기 프랑스 19세기 초 작가인 알프레드 드 미셋의 시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이제 인용되고 있는데 영화를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된 것인지. 아까 여기 내가 잠깐 여기 아까 번역해 놓은 건데 알프레드 뮤셋 시가 이제 여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악마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이전에 비웃으면서 나에게 너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내가 도리 너희 무덤에 앉아 있을 시간까지. 예.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인칭이 세 가지 인칭이 같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나, 그죠? 너, 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자가 너, 나라고 하는
이중적인 자아의 이미지와 같이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열된 이미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시 주목할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이 영화 전체 서사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영화는 이 시는 이 영화가 나와 너의 이중적 관계, 즉 주체가 제2의 자아, 알트 에고라고 하는 것이죠. 알트 에고. 영어로 하면 the other I 또는 a second self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와 중첩되어 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 이후로 예술의 주제 및 모티브로 작용한 데자뷰, 영어로 하면 데자뷰, already seen, 먼저 보여진, 이미 보여진 이런 것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 이 앞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보면 이 발두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의 그런 대학생, 동료 학생들과 같이 야외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중에 발두인에 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발두인은 그 시대 동료 학생들 중에 조금 전에 자막에 나온 것처럼 학생들 중에 최고의 펜싱 선수, 검객이었어요. 유명한 검객으로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었고, 그 이름 나 있는 발두인에 여기 나오는 스카피넬라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악마로 나옵니다. 마치 파우스트 영화에서 메피스토펠레와 같은 역을 맡고 있는 것이 스카피넬라가 해주고 그 발두인에게 접근하고죠. 마체스 내리는 그런 것을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두인에게 스카피넬리가 접근하면서 이제 그 영혼의 판매 내지는 이미지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점점 더 전개시키게 됩니다. 예. 예, 이제 야외의 사냥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내용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예, 내용적으로 같이 잠깐 보면은,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주인공 발두인이 선술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부근에서 상류계의 사람들이 사냥개를 몰고 다니는 사냥을 즐기는 그런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배후에서 사냥감과 사냥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크 모자 장갑을 끼고 손잡이에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카피넬레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는 상당히 들었고 배는 좀 나왔고 금세기 초에 유행했던 산냥수염을 길러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보이지만은 그가 바로 악마이자 마법사인 스카피넬리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악마는 사냥 나온 여성 가운데 한 명을 길을 이렇게 만들어 대학생과 아까 발두인 대학생과 만나게 합니다. 대학생은 사랑에 빠지지만은 그녀는 그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자여서 부자의 그런 신분을 지니고 있고, 하숙집에 돌아온 그는 성적인 형태를 취한 야신과 욕구불만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악마가 책과 사람 키만큼은 높은 그런 큰 거울이 있는 이런 큰 거울밖에 없는 그 초라한 학생방에 나타납니다. 악마는 아마 지금 요 장면 같아요. 거울 속에 아까 얘기하는 발두인이
학생 건객으로서 건객 연습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발두인 최고의 검객.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나의 적대는 나 자신밖에 없다. 나 자신의 이미지밖에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이 장면에서 악마가 나타납니다. 악마가 나타나서 악마는 금덩이를 줄 테니까 학생의 거울 이미지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 악마의 제안은 뭘 주냐면 저희가 뭐냐면 결혼을 시켜주고 엄청난 부유를 너한테 주 부유함을 너한테 줄 것이다. 너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도 해주고 부도 함께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악마는 거울에 비친 학생의 모습을 파나나 카본처럼 벗겨 돌돌 말아서 주머니 넣고 당당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간살pe 빈정된 웃음을 남기고 방을 나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장면이 아마 곧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잠깐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문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제 뒤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건객이라고 하고 최고의 그런 학생이라고 아주 높이 지켜 세우면서 네, the richest student 가장 부유한 학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이제 제의를 하게 됩니다. 네, 많은 그런 금박이 물질들을 이렇게 막 제시해 보이고 있죠. 네, 어떤 조건으로? Und welche Bedingung? 조건이 뭡니까? 물어보죠. 네, 히히히. 이건 웃음이고. 예. 계약의 조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계약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부유함과 결혼의 조건에 대한 것으로서 예, 발두인이 그 계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계약에 부유함과 결혼에 대한 그런 조건을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여기 계약에 보면은 10만 골덴을 주게 된다 그랬어요. Ich bestätige 나는 확인합니다. Den Empfang von 10만 골덴. 그죠? 그리고 내가 그 대가로 ich dafür der Herren Skapnelege das Recht 권리를 준다. aus dem Zimmer mitzunehmen, was ihm bleibt. 그게 그에게 남아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계약 플라그. 그죠? 1820년 5월 13일 발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됩니다. 10만 골덴을 받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런 것을 이 방에서 그 스카피넬라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예.
너 자신을 찾아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가져가는 게 스튜디오 발두인 오이혀 에벤빌트 마인 너 초상화를 가져가겠다. 예. 떼가지고 있죠. 그걸 이미지를 벗겨내고 있습니다. Was nehmt ihr mein Ebenbild? 뭘 가져간다고요? 그렇게 했죠. 물어봅니다. 네. 거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울에서 나오고 있죠. 네, 거울에서 나온 이 이미지를 거울에서 나온 이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가겠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거울에서 나왔죠. 발등에 똑같은 이미지 거울에서 걸어 나왔어요. 거울 이미지를 내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의 조건으로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예, 그 이어지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울 이미지를 가져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실제 얘기는 여기서 시작되고 학생은 악마가 준 도구로 성공을 거둬가게 됩니다. 공교롭게 그가 출입하는 사격에는 도처에 거울로 둘러서 있지만 거울 앞 지날 때마다 고양이처럼 피하면은 그만이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거든 크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자기는 그 이미지를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거울 봐도 자기 이미지가 없어요. 근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분신인 알터 에고를 만나게 됩니다. 분신은 같은 사격에 자주 실험하며 그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그에게 따라다니며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짐작하는 것이 그것은 악마에게 바라는 발두인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은 프라그 대학생은 이러한 주체의 이중성을 어둠 속에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대적자로서 바로 자기 자신의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팔아넘겼는데 그 팔아넘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미지가 대적자로서 자기 거란 모든 일에 적대적인 자로서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갈등적인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주체의 분열, 그죠? 주체의 분열, 주체와 실제의 그런 주체와 거울 이미지라는 주체의 분열. 이 분열은 프로이센 왕조와 부르주아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이센 왕조와 부르주, 새로운 그런 하나의 그런 신흥 세력으로서의 그 부르주아와 왕조의 그런 세력과의 이런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와 중간층의 시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드윈의 내면적 삶에서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움은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중산층의 혐오감을 드러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이중적인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성, 어떻게 계속 이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중성은 발드윈의 이미지에서 이미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있을 때에는 충실했지만 지금은 남포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 어디에다? 대학생 발드윈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함께 있는 것을 들락거리게 하면 근데 아주 곤란한 그런 상태이죠. 곤란한 상태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 이미지가 제 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됩니다. 분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울 이미지 분신을 피하기 위해서 사후계를 떠나도 분신은 그의 대역을 하고 그가 해야 할 행동을 하고 똑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게다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악마의 계약내에게 일치하게 아름다운 백작 부인을 만나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애인이 발드윈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기 원래 그런 사귀던 여자의 애인이 있었는데 아주 백작 부인과의 자기가 흠모하는 백작 부인과의 사랑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이제 두 여인 사이의 이런 질투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드윈에게 이제 결투를 신청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녀 아버지 요청에 따라 그는 결투 상대의 목숨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는 그 자신이 펜싱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카피넬레의 개교로 말미암아 그는 정해진 시간에 결투 시간에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대신에 자기 대신에 그 자신의 영혼이 상대적인 거울 이미지가 결투 상대들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결투를 하는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악마의 스카피넬의 결교에서 시간이 늦게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그 거울 이미지가 나타나서 상대방을 죽인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로 인해서 약속을 되지 못하고 자신이 살인한 자로 이렇게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발두인이 살해를 했다,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므로써 발두인의 명예가 자기가 살고 있는 무리에서 명예가 추락해요. 그 사죄할 생각으로 이튿날 아침 치정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분신이 먼저 상대의 남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몸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팔린 것에 복수를 하듯 분신은 학생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는 분신이 도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분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른바 옴니파텐스, 모든 것을 편재하는 분신입니다. 어디 가도 분신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네. 악마는 팔린 것이 복사되고 그 분신을 따릅니다. 그는 분신이 도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며 묘지의 한쪽 구석에서 묘지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묘지에 나타나는데 묘지까지 나타난다 이런 얘기. 더 이상 사회생활에 불가능하며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이상 들지 않은 가운데 절망을 하게 되죠. 절망한 가운데 어떤 처녀가 바치는 순애마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분신을 죽이고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정신적 갈등, 분열 이렇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살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분신을 자기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분신이 어느 날 저녁 그의 방까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격렬한 말씀이 벌일 때 분신은 그 자신이 나온 거울 앞에 지나게 되는데, 분신이 아까 거울에서 나와서 스카피넬레라고 하는 악마와 같이 나갔잖아요. 이제 자기 방에 왔는데 분신이 그 앞에 지나가게 되겠어요. 최초의 광경이 다시 생각나서 분신이 그 거울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나서 그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노여움과 잃어버린 자기의 향수에 겹쳐서 살해를 참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앞에 지나게 되는 분신을 거울 속에 있는 마주치고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마치 보이는 그 분신으로서 총을 쏘게 됩니다. 당연히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분신은 이전과 같은 환영이 되어 사라집니다. 거울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울 이미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다. 그러나 분신이 사라진과 동시에 학생이 땅바닥에서 쓰러집니다. 죽은 것은 그 분신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악마의 스카피넬이 나타나서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 종의 쪽에 발두인이 죽어버린 발두인이 시신 위에 휙 날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없애버릴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거울 속에 나온 자신의 모습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대신한 것이 된 것입니다. 달마머리 고통스러운 학생은 마루에 흩어져 있는 거울의 조각을 하나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이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의 그 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대가로, 몸의 대가로 그는 죽기 바로 전에 비로소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우리 행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분신이 아까 그 스카피넬레가 무덤에 걸터앉는 장면이 나와요. 무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금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영화의 시작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시가 있었다고 잠깐 소개했었죠. 시. 이제 그러면 이 시 관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신도 아니고 나는 악마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자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이전에 비웃으면서 나에게 너의 이름을 받을 그자가, 이 그자라고 하는 것은 거울 이미지, 제2의 자기의 분신 알터 에고,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도리에 너희 무덤에 앉아있을 시간, 도리에 앉아서 내가 거기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우리 행위는 우리들 주위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우리들의 관계의 투명성은 거울 속에 비친 개인의 충실한
이미지에 관한 관계에서 세계와 우리들의 관계의 투명성을 매우 교묘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중심은 어떻게 보면 세계와 우리들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보는 그 이미지를 잊어버린 것은 세계가 불투명하고 또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들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어떠한 자기인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서 하나의 타자가 된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서 스스로 타자가. 내가 나 자신 타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소외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프라하의 대학생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주제론적으로는 요즘에도 우리가 통용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낭만적이고 있는 도팔리 갱거, 아까 얘기하는 파우스의 영혼 판매, 그죠? 한편으로는 추리극, 감정 추리극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죠? 그 검객 모티브를 동원해서 그런 러브 스토리의 한층에는 사랑의 관계 러브 스토리를 흐르고, 또 한층에는 추리 소설이 흐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서사 구조가 굉장히 이 영화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우리 전통 영화에서 얘기하면 고전적 모든 영화에서는 보통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러브 스토리 뭐 이런 것이 커다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멜로드라마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화도 멜로드라마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멜로드라마이면서도 추리고, 왜냐하면 살인사건을 쫓고 있는 그런 추리구의 형식을 또 취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서사 구조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상당히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짜여져 있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요즘 상영에서는 상당히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소재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이 영화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학생의 이미지는 상품 영역으로 추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회적 소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영역으로 추적되어 이미지를 파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 포스트 모던 소비 사회의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보면은 학생의 이미지는 구체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이미지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독일 작가인 아까 얘기 설명했던 샤미소의 페터 슐레밀 잃어버린 그림자를 잃어버린 남자라고 했죠. 이 책에서 그림자가 주문에 의해서 인간에게 떼어져서 잠깐 깜빡집에 놔두고 잊어버렸다는 것 등지, 몹시 추운 날에 보스턴처럼 얼어버린 외투와 같은 순수한 사물이 된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도 상당히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이루는 슐레밀은 화가에게 다른 그림자를 그리게 하여 데리고 다닐 생각을 합니다. 이 페터 슐레밀이라는 이 소설에서 주문에서 인간으로서 떼어져서 자기 이미지가 깜빡 이제 놓아두고 오는 건데, 집에 놔두고 온 건데, 화가로 하여금 자기 이미지를 다시 그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다닐 이런 것이 이제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전설에 의하면 카이만 악어인데, 이거 카이만은 자기 곁에 지니는 그림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무 물이죠. 가까이 걸어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작품이 얘기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이든 그림자이든 파괴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세계와 우리 사회의 관계의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그 자체의 이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의 하나의 역설이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투명성을 계속 추구를 하지만은 투명성은 다른 말로 하면 친근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물에 계속 이렇게 익숙해서 친근해 되면 그 사물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너무나 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을 너무 잘한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수록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수록 그 자체의 의미가 우리는 현실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목표가 현실을 예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예술가의 목표인데 글 쓴 사람은 글을 통해서 현실을 접근하고자 하고 화가는 회화를 자기 그림이나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고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그거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점점 더 투명하게 다가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이른바 우리가 대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소설의 대가, 영화 뭐 감독이면 감독의 대가적 입장, 연극, 무용, 춤, 뭐 건축 어떻든 분야에 우리가 점점 더 그 분야에 아주 통달하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슐레밀과 프라이 대학생은 그들의 우화 속에 다른 악마의 계약을 맺고 있는 얘기보다 더 강한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의 모티브가 상당히 이 영화에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돈의 모티브 또는 부유함의 모티브 이제 의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외와 연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슐레밀과 영화는 조금 이제 악마 계약을 맺고 나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 영화, 앞에 거는 슐레밀의 작품이고 프라이 영화에서는 훨씬 더 철저하게 논리를 따지고 있는데 학생은 자기의 이미지, 즉 자기 자신의 일부를 악마에게 판 직후부터 실생활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미지에 쫓겨 다니고 있는 자기가 도펠갱거 제2의 자아 우리가 정신착란, 정신분열,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정신분열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극한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게 심해지면 우리 그냥 광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광기 미친 거죠. 미친 거. 이건 실제적으로 병의 증세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광기 현상에 우리 독일에서 광기라고 하면 반진이라고 그러는데 반진 미친 거예요. 푸코가 광기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명한 이론가 중에 하나 미셸 푸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책 중에 광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친 것에 대한 예술적으로 미친 것에 어떤 역사성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정신분열과 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르면 소외 과정이죠. 인간과 자신의 소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이 부분 내가 거기에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제출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소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까 이미지가 망상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를 쫓아다니고 팔려고 외친 우리들의 일부도 아직까지 우리들의 자체이며 오히려 우리의 우리를 아주 희화한 것이며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고 복수하는 망령 또는 유령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프라이 대학생에서는 주인공에게 적의를 품고 살아있는 이미지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를 팔아넘긴 주인공의 서서히 자살을 강요하는 자기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그 자기의 주체 그러니까 제2의 이미지가 제2의 주체가 자기의 원래의 주체 원주체에게 광기를 넘어서 광기 이제 극한적으로 가면 결국 자살인데 죽음에 이르는데 그 죽음을 강요한다 이런 얘기예요. 강요하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서사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네. 다른 관점 보면 정신분석 학자인 프로이드가 사용한 억압의 가장 즉 억압의 대상이 된 것이 억압을 낳게 하는 신고부터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가정이 소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억압의 가정이
억압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프로이트에는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억압의 대상이 된 것이 억압을 낳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이것이 인간의 소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네. 소외. 우리가 소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학적으로 소외라는 독일어는 소외라고 하는 verfremdung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entfremdung. 생소할 우리 연구에서 생소할 때 entfremdung. 근데 소외할 때는 연구에서 생소할 때는 verfremdung. 우리가 소외할 때는 entfremdu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entfremdung. 이건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 소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문학적으로 커다란 하나의 주제이죠. 커다란 주제어 소외.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현실 객체가 주체가 자기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주체가 자기의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체는 현실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현실과 멀어지면서 주체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것. 주체가 점점 더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체성이라는 주체가 자기 주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네? 주체가 그러니까 주체성이라서 subjectivity. 독일어 하면 subjectivity를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subjectivity. 주체는 subject죠. 이것이 자기의 주체가 스스로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주체성이 약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주체성이 일반적으로 고전주의에서는 주체가 객관적인 객체, 현실입니다. 토대에 의해서 주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조가 고전주의예요. 고전주의는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조가 주체가 자기 객관적인 토대에 의해서 주체를 잘 드러냈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이상적으로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런 문학을 유토피아 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주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영화나 어떤 뭐 다른 하여튼 주체의 분열을 얘기한 정신분석의 주체의 분열을 얘기하듯이 주체가 자기의 주체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약화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현실이 뿌옇게 투명하게 멀리 소외된 사람은 현실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로 멀어져 있는 경우. 그럴 때 주체는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밤의 세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정신이 전혀 더 희미해지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 프라이 대학생처럼 정신분열을 심하게 되면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태들이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유사해요. 우울증 요즘도 많이 논의되고 있죠. 우울증도 굉장히 이런 문학적 단계와 우울증 걸린 사람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예요. 자기 폐쇄적입니다. 격리돼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 말이 없는 사람들, 감옥한 사람들.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학적으로도. 네. 우울증을 우리가 문학적 기법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그걸 아이러니라 그래요. 이론이, 독일어 하면 이론이, 아이러니적 기법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놓여있는 그런 문학. 그리고 우리 흔히 절망의 문학, 좌절의 문학. 그런데 또 심화되면 그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요.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런 것을 멜랑콜리 전반적으로 유토피아 문학과 대비되는 멜랑콜리 문학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멜랑콜리 문학의 뭐 잘 보여주거든요. 고전주의에도 멜랑콜리 문화가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젊은 베르트의 슬픔, 뭐 이런 것들은 멜랑콜리 문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프라이 작품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 다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은 이제 프라이 대학생 1913년도 작품을 봤습니다. 1913년도. 예, 뒤에 내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1913년도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1913년도는 독일에서 이 영화도 좀 추리 소설적인 요소를 좀 아까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1913년도는 독일의 추리 소설이 장르로서 우리 탐정영화 장르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1918년 11월 9일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던 그런 날이 1918년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황제, 그 프로이센 제국의 빌헬름 황제죠. 황제가 퇴위하고 최초의 독일 공화국이 선포됐을 때 베를린 도덕적 의미에서 아버지의 죄 또는 사회적 범죄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우르반 갓이라고 하는 이런 감독이 만든 영화 아버지의 죄, Die Sünde der Väter, 1913년. 잃어버린 딸들, verlorene Töchter, 아편, 오피움, 전과자의 삶에서 Aus Lebens eines der Vorbestraften 라고 하는 부제에서 달린 리차르트 아이히베르크의 영화 제악의 표징으로 Im Zeichen der Schuld 이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많이 이제 상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죄 이런 영화 보면은 이거 1913년인데도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영화인데 젊은 모델 이제 화가 모델이에요. 화가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그 젊은 여자가 우연히 화가 마르텐과의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마르텐은 이 여자와 만나지만은 별로 이렇게 마르텐이라고 화가는 이 젊은 모델 한나와 만나지만은 그렇게 사랑에 빠지지는 않고 그냥 아는 그런 사이로 이제 지내려고 하지만은 한나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그런 상태인데 이 마르틴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버려요. 자기의 관심을 별로 안 두고. 그래서 이 한나가 상당히 이 남자에 대해서 마르틴의 화가 이제 복수 증오심에 이제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돌아와서 이 마르틴의 사람이 이 사람 화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모델로서 한나한테 자기가 모델이 되어주고 요구해요. 근데 한나는 기꺼이 응하죠. 하지만 한나가 응한 것은 단순히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작업을 망치기 위해서, 훼손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기꺼이 이렇게 모델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마지막에서는 이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 화가가 이 한나를 모델을 한 그런 작품을 아주 성공적으로 다 마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한나가 그 그림을 훼손시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술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가, 그 가정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삶을 이제 이거 왜냐하면 사랑이 이렇게 성취돼 자기가 한나가 마르텐의 사랑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대한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그 뭐 반대작용이라고 할까요? 이러고서 술에 점점 더 취해가는 중독자로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처음 시작할 때 한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한나가 싫어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로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기도 그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에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아버지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조 젠킨스와 또는 스티브 웹스의 탐정 소설 시리즈. 조 젠킨스, 스티브 웹스 영국의 그 당시에 탐정 소설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독일 이전에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탐정 소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붐을 이루고 있었는데 뭐 저 젠킨스라든지 스티브 웹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말 없는 손님, 데어 슈바이겐데 가스트, 다른 사람다의 황소, 데어 슈티어 포한 사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런 영화가 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 시기의 영화들은 정치적인 시사사건, 시가전, 파업에 정량한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오락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영화 장르는 멜로드라마 영화, 코미디 영화, 대목 영화, 범죄 영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영화 시작과 함께 일상의 문화는 이런 정권 내지는 국가 체제가
바뀌어지더라도 변하지 않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뭐 에로틱한 것, 이국적인 것, 사회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될 타부, 또는 범죄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성령을 초월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초월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시에서 같이 영화관은 영상 이미지를 애타게 찾는 관객들을 가득 차 있었고 1918년과 19년에 독일 영화는 대중을 영화라고 하는 대중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그 당시에 독일 제국에서는 200개 넘는 영화 제작사들이 1919년에 대략 500편의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만드는 거죠.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거죠. 그 당시 3,000여 개의 영화관이 있었다고 그러고 매일 100만여 명의 관객이 영화를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 자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매일 100만여 명. 독일 최대 영화 제작의 협회인 우파, 우니베르전 필름 악지연 계절사부터. 독일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악의 AG 악지연 계절 주식회사를 얘기하고 있죠. 우파라고 하는 이 제작회사가 1919년에 이미 2,500명의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영화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독일 아마 최대 영화회사 우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우니베르잘 그 약자입니다. 우파. 우니베르잘 U하고 필름 악제계절사 파가 합쳐서 우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우리말로 하면 유니버셜 필름 영화 주식회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영화 주식회사인데 우파가 이 초기에 1917년에 세워졌습니다. 독일에 1917년에 세워져 가지고 1947년까지 존속을 하게 돼요. 존속을 하게 되는데 우파가 있던 자리가 바베스베르크라고 하는 그 포츠담 지역입니다. 포츠담. 베를린 바로 밑에 포츠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포츠담. 여러분 들어봤죠? 포츠담 도시가 있는데 이 포츠담 밑에 포츠담의 북부 지역이 바베스베르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츠담 바베스베르크 그러면은 우파 영화가 있었고 그 우파 영화가 마침 그 당시에 마치 이제 나치가 패망하고 동독에 이렇게 동베른 서베른 나눠졌는데 동베른에 속하게 돼 그 지역이 동베른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포츠담이 동베른에 이제 소속됐는데 그 장소에다가 동독에서 대파를 만들었어요. 대파는 독일 영화 주식회사인데 대파. 그래서 그 우파 자리에 그대로 대파가 들어가면서 우파가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파의 존속은 나치 시대 때는 굉장히 흥왕했어요. 여기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뿐만 아니고 표현주에서 우파가 굉장히 독일 영화의 제작에 모든 것을 도맡을 정도로 상당히 강성한 그런 어떤 회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독으로 이제 동서독으로 나누면서 독일 동독의 영화 제작에 대파로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서 1947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존속을 했었죠. 사실 그 초창기 독일 영화를 이끌은 그런 것이 됩니다. 어린자가 1,500석의 대형 영화관 11곳이 이 우파에 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영화사의 이러한 호경기는 세계대전 이후에 하나의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